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근데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손소독 같이 하실까요? 네, 그래야죠. 네, 손 하시고요. 아, 이불이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김상욱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김상욱 교수님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사전에 얘기를 했는데 너무 길어져 갖고 바로 방송으로 들어왔습니다만은 우선 뵈니까 양자역학부터 물리학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나는데 몇 가지만 도입부로서 네. 한번 전문가를 모처럼 모셨으니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본 것 중에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갈릴레오 얘기였어요. 거기서 첫 번째 기억나는 명제가 뭐였었냐면 움직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런. 아, 네. 그래서 그게 저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제 상식 속으로는 멈춰 있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저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조금만 제가 우선 궁금한 거 먼저 여쭤보는 거예요. 말씀 좀 해주실래요? 일단 예상 못했던 질문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저는 여기 오면은 그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만 할 줄 알았는데 그 물리학이라는 학문은 세상의 모든 것을 어떤 기본 입자들과 그 입자들의 움직임으로 설명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질문은 그 기본이 되는 입자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가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고, 그 움직이는 것을 다루는 학문을 역학이라고 하는데, 역학에서는 이렇게 세상을 기술해요. 그러니까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이 무엇인가부터 질문을 한 다음에, 가장 자연스럽다는 뜻은 그렇게 운동할 때 우리가 궁금해하거나 왜 그러는지를 묻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 자체가 자연스러우니까. 이유는 모르죠. 우주가 그렇게 주어진 거고요. 자연스러운 것에서 벗어나면 이제부터는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이제 물론 여기에는 그 철학적으로는 인과율이라는 가정이 있어서 그래요. 즉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운동에 대한 가장 오래된 자연스러운 것에 대한 기준은 그 고대 그리스 철학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현재 뒤를 보면 자연스러운 게 많이 있는데 다 정지해 있죠. 그래서 오랫동안 사람들은 정지한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움직이면 설명을 했죠. 왜 그래야 하는지를. 근데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 갈릴레오, 모두가 알고 계시는 그 유명한 갈릴레오고요. 거기서 물리학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체가 정지해 있는 이유는 자연스러워서가 아니라 여기에 마찰이라는 추가적인 우리가 잘 인지 못하는 그런 다른 현상 때문에 멈춰 있는 거지, 원래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거기서 벗어나는 걸 설명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하나의 도약으로 이제 서양 사회는 그 고도의 과학기술 사회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다는 것이 뭔지도 지금 사람들이 많이 뭔가 아주 잘 모를 때, 특히 어떤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될 때에는 자연스러운 게 뭔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사실 굉장히 폭력적인 단어거든요. 한때 그 갈릴레오가 살던 시대에 자연스러운 인간이란 백인이어야 되고 중산층 계급이고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자연스러운 게 무언지를 규정하면 그렇지 않은 것들은 자연스럽지 않아서 그 당시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죽었거든요. 신의 저주를 받았다거나.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되는 단어이기도 해요. 자연스러운 게 뭔지 항상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의외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어서 저희 물리학자들한테는 생명이 자연스럽지 않아요. 우주에는 다 죽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살아났다가 죽는 거라서 그 진정한 그 어려운 질문은 왜 죽느냐가 아니라 왜 사느냐예요. 왜 살 수 있었냐예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고요. 일단 사는 것이 이루어지면 죽음이 자연스러운 거라 언젠간 죽어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엇이 자연스러운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의외의 그런 그 통찰을 얻을 때가 많아요. 굉장히 심오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이 얘기를 나누다 보면 또 산으로 올라갈 것 같아서 에너지 문제로 접근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 우주의 탄생이라든가 그다음에 생명의 탄생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도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실제 저희들은 물론 태양이라든가 풍력 뭐 이런 것들을 다루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이제 주된 연료 에너지원이 화석 연료이고 그래서 실제 석탄이건 석유건 이게 지구상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생물체들의 시체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오래 묵어서 그게 이제 태워지고 있고 결국은 우주의 원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전기가 우리 오늘날에는 전기로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원리들을 잠깐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굉장히 큰 질문을 하셔가지고 우주에서부터 전기까지를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질 거니까요. 네. 그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사실 이 모든 스토리는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물리학은 운동을 다루는 제가 학문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운동이란 건 변화죠. 사실 물체가 저희 주위엔 다 멈춰 있어서 지금 그런데 뭔가 움직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른다는 것을 저희가 알아요. 운동은 기본적으로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변화를 하는 운동 중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물리학자들이. 그래서 그것에 우리가 이름을 에너지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래서 에너지는 운동 중에도 변하지 않는 어떤 양입니다. 그래서 전체 에너지는 변하지 않지만 에너지의 형태가 여러 가지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 에너지를 뭐 태양 에너지라고 부를 때도 있고 열 에너지라고 부를 때도 있고 전기 에너지라고 부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기가 에너지라면 우리가 전기를 만드는 순간 다른 에너지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정확히 아시면 돼요. 즉 공짜는 없다. 에너지 세상에서 공짜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를 만드는 방법은 그 전기의 법칙을 발견한 패러데이라는 영국 과학자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전기를 만드는 방법은 의외로 굉장히 간단해요. 여기 첫째로 전선이 필요한데 뭐 일단 있다고 할게요. 여러분이 상상해 보세요. 여기 전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석이 있어야 돼요. 자석이 없으니까 이걸 자석이라고 할게요. 검은색이니까 자석같이 생겼잖아요. 자석으로 전선 주변에서 자석이 움직이면 전기 만들어집니다. 이걸 이제 패러데이의 법칙이라 그래요. 아니면 자석이 멈춰 있다면 전선이 움직여도 전기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무언가 움직이면 되는데 실제 지금 저희 발전소에서는 자석이 정지해 있어요. 무겁거든요. 망간, 코발트 이런 금속이라 굉장히 커요. 그래서 크게 자석이 정지해 있고요. 이 안에 전선을 감아 놓은 어떤 뭉치가 있는데 이게 막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터빈이라고 이제 이것과 연결된 돌아가는 물체를 터빈이라 그러는데 결론은 뭐냐? 패러데이 법칙이 해주는 얘기는 무언가 돌아가면 전기를 만들 수 있어요. 뭔가 돌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바람으로 돌리면 풍력 발전이고요. 다음에 뭐 조수 간만으로 뭔가 돌아가면은 조력 발전이고요. 그러면 화력 발전이 뭐냐? 화력 발전은 그 물을 끓여요. 물을 끓이면 뭐가 돌아갈까? 끓이면 수증기가 나오죠. 수증기로 그 풍차를 돌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터빈을. 그래서 화력 발전은 결국은 그 뜨거운 물을 만드는 거라서 지금 인간이 전기를 만드는 가장 널리 쓰이는 방식이 결국 이거예요. 지금 말한 이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만들어서 수증기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끓이느냐에 따라서 이걸 석탄으로 끓이면 석탄 화력 발전이고요. 가스로 끓이거나 뭐 아니면 특히 자연 상태에서 나오는 리퀴파이된 가스로 끓이면 LNG 이제 발전이 되는 거고요.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도 마찬가지인데 방사능 물질은 열을 내기 때문에 그 열로 물을 끓이면 또 돌아가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는 사실 그 무언가 이렇게 움직이면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산업적으로 쓸 만큼 충분히 뽑아내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게 물을 대규모로 끓여서 이제 어떻게 끓이는지에 따라서 이제 오늘 저희 이야기가 이제 어떤 거는 끓이기에 좋은 연료가 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그걸 이제 불태울 때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이 있고 그게 지금 저희 문명의 가장 중요한
이슈죠. 예, 아유 뭐 오늘 주제로 거의 접근을 했습니다. 네. 기가 막히게 사회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하는 일에 이제 거의 이제 진입했어요. 진입했는데 그런 문제로 가기 전에 바로 이제 직접적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좀 배경들을 좀 이해하고 들어가면 좋겠다 싶어서 몇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사람들의 그 저기 활동이라든가 산업의 활동 이런 부분들이 그 많이 정지하고 하면서 지구가 저기 제대로 모습을 드러낸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있고 또 이렇게 온난화라는 게 어떤 현상이고 이로 인해서 정말로 문제가 되는 건가 하는 부분들을 좀 뭐 6번째 대멸종이 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에이 뭐 설마 이런 생각도 있고 아니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실감나게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선 저도 이 온난화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그게 아마 21세기 초 정도였을 텐데요. 믿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도 물리학자잖아요. 그러니까 기후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기후를 직접 제가 측정하거나 데이터 분석하지 않으니까 그 동료 지구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인 거죠. 처음에 들었을 때는 설마 아무리 인간이 이렇게 세상을 바꾼다고 하지만 인간의 활동으로 이 거대한 지구의 온도가 바뀐다고? 믿기 어려운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제는 믿게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과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그 시민분들이 갖는 오해 가운데 하나가 과학은 언제나 완벽한 답을 준다고 생각하실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불확실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과학자예요. 과학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단언하는 거죠. 그 온난화 문제 같은 것도 여전히 그 지구과학 하시는 분들이 100%는 말은 하지 않아요. 첫 번째로 지구의 온난화가 있는 것 같다는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한 게 1990년에 그때 이제 기후 1차 그 보고서를 내면서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5년 뒤 1995년에 이제 2차 보고서가 나오는데요. 뭔가 뜨거워지는 건 분명하고 인간이 이유인지 잘 모르겠는데 인간이 이유일 것 같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 뒤에 계속 이제 3차 뭐 2001년이죠. 2001년, 2007년, 2013년 보고서가 점점 나오면서 그 사이에 과학자들은 논 게 아니라 이제 그 전 세계적 규모의 실험들을 계속하고 측정을 한 거죠.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처음엔 그들도 확신하지 못했죠. 근데 인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은 게 66%인 것 같다는 보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90%인 것 같다, 95%인 것 같다. 무슨 말이냐면은 과학자들이 그 우리 시민들을 겁주려거나 뭔가 뭐 음모론으로 이런 일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 90년부터니까 지금이 2020년이죠. 그래서 지난 30년간 끊임없이 데이터가 쌓임에 따라서 점점 더 인간의 활동으로 특히 온난화를 일으키는 그 주범인 그 CO2죠. 탄소 기체들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제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혹시라도 올겨울은 추운데 무슨 온난화야 이러신 분이 있다면 이 온난화의 스케일은 지구 전체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한 지역은 순간적으로 더 추워질 수도 있고 더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구 전체의 온도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라는 것. 다음 두 번째는 지구의 평균 온도가 올라간다고 해도 지금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1도, 2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랑 비교해서 지금 1.1도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1.1도가 오른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일까요? 그런 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잘 몰라요. 그 이제 온도라는 거는 또 에너지거든요. 열 에너지. 그러니까 1도가 오르면 1도에 대응되는 에너지의 양이 있어요. 그 에너지의 양은 다른 여러 가지 것들로 만들 수 있는데 아마 가장 비율을 들기 좋은 것이 원자폭탄이 터질 때에도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을 가지고 그걸 우리가 터뜨려서 1도를 올리려면은 산업혁명이 일어난 게 19세기 초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1도를 올리려면은 도대체 몇 개의 핵폭탄을 터뜨려야 되는지 계산할 수 있어요. 얼마나 될까요? 매초. 그러니까 지난 한 220년간 매초 4개씩 터뜨려야 돼요.
지금 저희 1초 지났죠. 또 4개 터뜨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지구라는 이 규모는 인간의 그 규모하고 달라서 온도가 조금 오른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에너지예요. 이걸 내리는 것도 엄청난 일이겠죠.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인간의 노력, 인간의 활동으로 만들어진 기체가 태양으로부터 오는 엄청난 에너지를 담아서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이 움직인다고 몸에서 열이 나는데 그걸로 뜨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구는 거대해서 인간의 활동 자체는 미미한데 인간의 활동으로 나온 부산물인 주로 자동차나 석탄을 떼어서 나오는 그런 그 이산화탄소 기체들인데요. 그 기체는 태양광을 흡수를 해서 열을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를 머금어서 온도를 올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는 벌써 1도 정도 온도로 생기는 일들이고요. 지금 그 기후협약에서는 2100년까지 2도 이상 높이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사실 과학자들도 이 온도가 자꾸 올라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정확히 알지 못해요. 지구가 워낙 복잡한 시스템이라.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숫자들을 집착하냐면은 그 기후에서의 그 티핑 포인트라는 게 있거든요. 티핑 포인트란 거는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이 노트를 균형을 잡고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흔들리지만 균형이 잡히잖아요. 근데 티핑 포인트를 지나면은 이제는 어떻게 해도 이 노트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후 시스템이 단순히 온도가 그냥 혼자 인간이 만드는 이산화탄소로 온도가 올라가기만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지구 자신이 온도를 제어하는 어떤 기능이 있어요. 근데 어느 시점을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인간과 상관없이 지구 자신의 메커니즘으로 온도가 더 빠르게 급속하게 올라가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이제 온도의 영역으로 가게 되는데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고 그때마다 생명이 대규모로 멸종을 하죠. 그래서 그 지금 코로나 시대니까 코로나로 비유를 들까요? 확진자가 수백 명, 수천 명 이하일 때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지만 이게 10만 명, 100만 명을 넘어가면 티핑 포인트를 지나면 통제 불능으로 망하는 겁니다. 그 온도가 지금 한 4도인지 5도인지 막 싸우고 있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심지어 2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제한되고 있는 그 온도는 자칫 그게 티핑 포인트일 수 있어요. 일단 그걸 지나면 그 다음은 우리 모두가 내일부터 꼼짝하지 않고 모든 자동차 움직이지 않고 전기를 다 끄고 있어도 온도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 전에 막아야 되기 때문에 2도를 2100년을 제한했는데 2018년이죠. 인천에서 이제 또 한 번 기후회의가 있었는데요. 그것도 되게 안일한 대처다. 어떻게 우리가 지구는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도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2030년까지 1.5도로 줄여야 된다. 현재 1.1도가 이미 올랐어요. 이미 0.4도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지금 다급하게 이야기를 한 상황이죠. 지금까지 말씀 들어보면 저도 굉장히 그 설명하시는 부분들을 들으니까 실제 위기를 느껴요. 그리고 생각 이상으로 이게 굉장히 더군다나 핵폭탄이 1초에 4개씩 터지는 정도의 에너지 양이라 한다면 이거는 어마어마하고 상상을 불허하는 것이다.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목전에 다가와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저희들의 얘기를 좀 더 접근을 해보면요. 네, 혹시 선생님께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뭘 하는 곳이고 어떠한 회사인지 좀 알고 계세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세하게 알게 됐고요. 그전에는 이제 뭘 하는지는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저희 집이 바로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보내주는 열로 저희 집 난방을 하기 때문에 알고는 있었지만 또 깊이 자세히 알기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저희 회사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 회사 설립 초기에는 지역난방공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와이셔츠 만드는 공장인 줄 알고 그런 식의 얘기들도 있고 그만큼 이제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저희 회사는 한 30여 년 설립된 지가 됐고요. 실제 쉬운 얘기로 하면 붕불 때 주는 회사입니다. 실제 그러니까 에너지 말씀을 아까 하셨고 에너지 중에서 이제 열 에너지를 중심으로 이제 처음 설립이 됐고 지금은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열 매출과 전기 매출이 사실 한 50 반반입니다. 그래서 거기 전기도에 하는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고 그 개념이 이제 소위 얘기하는 열병합 발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이해들도 좀 시키고자 잠시 제가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를 했고요.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에너지, 다양한 에너지를 다루는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기를 뭘로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재생에너지, 뭐 그린 뉴딜이 여러 가지 이제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얘기들이 있는데 우선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뭐 태양력, 그다음에 풍력, 수소, 그다음에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이런 부분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만은 물론 주종은 LNG를 태워서 나오는 여러 가지 에너지로 이제 전기도 생산하고 열도 생산하는 것들이 이제 주된 그 설비입니다. 설비이지만은 다양한 것들을 다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 이제 그 수소에 대한 부분들은 우주의 탄생부터 우주에 가장 많은 원소다 이런 얘기부터 너무 제가 질문을 폭넓게 해서 죄송스럽기는 한데 원리적으로 좀 궁금해서 그런데요. 그 수소를 지금 저희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저희 이제 우리 그 한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차세대 에너지로서 제기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원리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수소가 전기가 되는 거지 뭐 이런 것에 이르기까지 한번 좀 쉽게 한번 말씀을 좀 해줄 수 있나요?